잠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중에 배운 것이 있으신가요? 책을 읽었거나 누군가의 말에서 새로운 것을 깨달았거나 혹은 실수를 하면서 뭔가를 알게 된 것이 있으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딱히 없는 것 같은데 하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학생도 아닌데 배울 게 뭐가 있냐고, 학교 졸업하면 배움은 끝나는 거 아니냐고. 그런데 2500년 전 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우고 때때로 그것을 익히니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이것이 바로 논어의 첫 번째 문장입니다. 공자가 자신의 모든 가르침을 담아 엮의 책 논어, 그 첫 페이지, 첫 번째 줄이 바로 이 문장입니다. 배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하필 첫 문장이 배움일까요? 왜 인간관계도 아니고 정치도 아니고 도덕도 아닌 배움의 기쁨이 2500년 전 가장 위대한 철학자가 남긴 책의 첫 마디일까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그 답을 찾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답 속에 어쩌면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정한 쉼과 행복의 열쇠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2500년을 살아남은 사람, 공자는 누구인가? 공자, 한자로는 공즈, 기원전 551년 지금의 중국 산둥성 곡부지방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의 삶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와 함께 가난 속에서 자랐습니다. 귀족도 아니었고 권력도 없었고 배경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훗날 동양 문명 전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됩니다. 유교의 창시자이자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을 포함한 동아시아 문화 전체의 정신적 기둥이 된 인물.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공자가 평생 추구한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배움이었습니다. 공자는 말합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아는 자가 아니다. 옛 것을 좋아하여 부지런히 구한 자이다. 스스로를 천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타고난 지혜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배우기를 좋아하고 끊임없이 구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평생 제자들과 함께 공부하고 토론하고 여행하고 질문하고 또 질문받았습니다. 공자의 제자가 3000명이었다고 전해지는데 그중 특별히 뛰어난 제자만 72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스승과 나눈 이야기들을 기록한 것이 바로 논어입니다. 논어는 20편, 약 500개의 짧은 대화와 어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창한 이론서가 아닙니다. 스승과 제자가 일상 속에서 나눈 소박하고 깊은 이야기들입니다. 그 이야기들이 2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살아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배움이란 무엇인가? 공자가 말하는 진짜 공부. 자, 이제 공자 철학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논어의 첫 문장을 이야기했습니다. 배우고 때때로 그것을 익히니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기쁘다는 말입니다. 공자는 배움을 의무나 고통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배움을 기쁨으로 봤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지금 이 순간 배움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많은 분들이 학교에서의 시험, 스트레스, 경쟁을 떠올릴 것입니다. 공부는 힘든 것이고 배움은 고통스러운 것이라는 인식, 그것이 현대인들이 배움에 대해 갖고 있는 일반적인 감각입니다. 하지만 공자가 말하는 배움은 그것이 아닙니다. 공자의 배움은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책상 앞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만나면서, 실수를 하면서, 자연을 보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일을 하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움이 기쁨이 되는 순간 인간은 변합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는 자는 좋아하는 자만 못하고 좋아하는 자는 즐기는 자만 못하다. 단순히 아는 것에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좋아하게 되어야 하고 나아가 즐기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공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일을 그냥 하는 사람, 일을 좋아하는 사람, 일을 즐기는 사람, 그 셋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흥미로운 역설이 나타납니다. 즐기는 사람은 쉬어도 쉬지 못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가장 깊이 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몰입 자체가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인, 공자 철학의 심장. 공자 사상의 핵심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은 단연 인입니다. 인이란 무엇인가요? 한자를 보면 흥미롭습니다. 사람 인자 옆에 두 이자가 붙어 있습니다. 두 사람, 즉 인은 본질적으로 혼자서는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공자는 인을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막연한 사랑이 아닙니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사랑입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행하지 말라. 이것이 공자가 말하는 인의 가장 실천적인 표현입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수천 년 뒤 서양에서는 이것을 황금률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도 같은 말이 나옵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예수의 말씀입니다. 공자와 예수, 시대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두 사람이 같은 핵심에 도달했습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것이 인간의 보편적 진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싫은 것을 남에게 하지 않는 것. 단순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진정으로 실천하면서 사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내가 당하기 싫은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고 있나요? 내가 무시당하기 싫으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는 않나요? 내가 상처받기 싫으면서 다른 사람의 상처에는 둔감하지는 않나요? 공자는 말합니다. 인간관계의 모든 갈등과 고통은 결국 이 하나의 원칙을 잊을 때 발생한다고. 그리고 이 원칙을 지키며 살 때 인간관계는 다투는 곳이 아니라 쉬는 곳이 된다고. 그렇습니다. 공자에 따르면 따뜻한 인간관계 그 자체가 나의 쉼터입니다. 군자의 삶,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공자가 평생 추구한 이상적인 인간상이 있습니다. 바로 군자입니다. 군자는 원래 귀족 혹은 왕의 아들을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정해지는 신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자는 이 개념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공자의 군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입니다. 신분이 아니라 인격의 문제입니다.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든 얼마나 가난하든 부유하든 군자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신분제가 엄격했던 시대에 공자는 말했습니다. 인간의 가치는 타고난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그렇다면 군자란 어떤 사람인가요? 공자는 군자에 대해 여러 곳에서 이야기합니다. 그중 가장 핵심적인 것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군자는 배우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지위가 높아져도 항상 자신이 모르는 것이 있음을 알고 배우려 합니다. 둘째, 군자는 남을 탓하기 전에 자신을 살핍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군자는 자신에게서 구하고 소인은 남에게서 구한다.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 군자는 먼저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돌아봅니다. 셋째, 군자는 화합하되 휩쓸리지 않습니다. 군자는 화합하되 휩쓸리지 않고 소인은 휩쓸리되 화합하지 못한다. 이 말이 오늘날 얼마나 절실하게 와닿는지요. SNS를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집단적 흥분에 쉽게 휩쓸리나요? 같은 편이면 무조건 맞고 다른 편이면 무조건 틀리다는 이분법. 생각 없이 따라가는 군중심리. 공자는 그것을 소인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군자는 다릅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하되 자신의 판단과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다수의 의견이라도 틀렸다고 생각하면 정중하게 다른 목소리를 냅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잘 압니다. 하지만 공자는 말합니다.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사람이 군자라고. 그리고 그런 삶이 결국 가장 흔들리지 않는 삶이라고. 나이를 사는 법, 공자의 자기 성찰. 공자는 논어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매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15에 배움의 뜻을 두었고 30에 스스로 섰으며 40에 흔들리지 않았고 50에 하늘의 뜻을 알았으며 60에 귀가 순해졌고 70에는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를 따라도 법도에 어긋남이 없었다. 이 짧은 문장이 왜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걸까요? 그것은 이 말이 단순한 자서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어떻게 성장하는가에 대한 가장 솔직하고 아름다운 묘사이기 때문입니다. 15살에 뜻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방향을 찾은 것입니다. 하지만 방향을 안다고 바로 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30이 되어서야 비로소 스스로 섰다고 했습니다. 15년이 걸린 겁니다. 40에 흔들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불혹이 바로 이 말에서 나왔습니다. 40살이 흔들리지 않는 나이라는 것. 그런데 현실에서 40이 되면 더 많이 흔들리는 것 같지 않나요? 공자조차도 40이 되어서야 흔들리지 않게 되었다는 것은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솔직하게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70에 마음이 하고자 하는 말을 따라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공자가 말하는 성숙의 최고 경지입니다. 자유와 규범이 하나가 되는 순간, 내가 하고 싶은 것이 곧 옳은 것이 되는 그 경지, 억지로 참고 억제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이 되는 그 상태.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공자조차 그 경지에 이르는데 평생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빨리 완성되기를 원할까요? 왜 지금 당장 모든 것을 갖추지 못했다고 자책할까요? 공자는 말합니다. 성장은 천천히, 꾸준히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 과정 자체가 삶이라고. 예, 관계를 아름답게 만드는 형식. 공자 철학에서 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예의입니다. 예는 흔히 예의나 예절로 번역되는데 사실 그보다 훨씬 넓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공자에게 예는 인간관계를 아름답게 유지하게 해주는 모든 형식과 의례를 의미합니다. 인사하는 것, 밥 먹을 때의 자리 배치, 장례를 치르는 방식, 음악을 연주하는 순서, 이 모든 것이 예의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요? 공자는 말합니다. 예가 없으면 인도 실천되기 어렵다고. 아무리 마음속에 사랑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도 그것을 표현하는 형식이 없으면 전달되지 않는다고. 현대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마음이 있어도 표현하지 않으면 모른다는 것. 사랑한다면 말해야 하고, 감사한다면 표현해야 하고, 미안하다면 사과해야 한다는 것.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는 마음속으로는 충분히 감사하고 사랑하는데 표현을 못할 뿐이라고. 하지만 공자는 그것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형식이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고 그 형식을 갖추는 노력이 곧 상대방을 존중하는 행위라고. 그런데 공자는 동시에 경고합니다. 형식에만 치우쳐도 안 된다고. 마음 없는 예는 껍데기일 뿐이라고. 인과 예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마음과 형식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공자가 말하는 온전한 인간관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쉼터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쉴 수 있는 공간은 결국 인간관계 속에 있습니다. 완전히 편안하게 나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가장 깊이 쉬게 됩니다. 그 관계를 만들고 유지하는 것이 바로 인과 예의 실천입니다. 덕이 있으면 외롭지 않다. 공자가 말하는 진짜 인간관계.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고통 중 하나가 외로움입니다. 수백 명의 SNS 친구가 있고, 카카오톡에 수십 개의 단체 채팅방이 있고, 하루에도 수백 개의 메시지를 주고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없는 그 외로움. 공자는 2500년 전에 이미 이것의 해답을 말했습니다.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다. 반드시 이웃이 있다.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이것은 덕이 있으면 사람들이 저절로 몰려든다는 말이 아닙니다. 덕 있는 사람은 진짜 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진짜 관계란 무엇인가요? 함께 이익을 나눌 때만 모이는 관계가 아닙니다. 내가 힘들 때도, 내가 초라할 때도, 내가 실패했을 때도 함께 있어주는 관계. 그것이 진짜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먼저 내가 그런 사람이 될 때 만들어집니다. 남의 어려움에 진심으로 반응하고, 남의 기쁨에 진심으로 기뻐하고, 나의 이익보다 관계의 가치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런 이웃이 생긴다고 공자는 말합니다. 그리고 공자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친구에 대해서. 벗이 먼 곳에서 찾아오니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논어의 첫 문장, 배움의 기쁨 바로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친구가 찾아오는 기쁨. 배움의 기쁨과 우정의 기쁨. 공자는 이 두 가지를 삶의 가장 근본적인 기쁨으로 보았습니다.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명예도 아닙니다. 배우는 기쁨과 진심으로 통하는 친구. 이것이 공자가 말하는 행복의 두 기둥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친구가 있으신가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만나는 것만으로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 내가 한 것 없어도 응원해주는 사람. 멀리 있어도 마음은 가까운 사람. 그 한 명이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가진 것입니다. 공자의 관점에서는 알매 겸손,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 공자 철학에서 제가 특히 좋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알매에 대한 그의 태도입니다.
아는 것을 안다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 하는 것, 이것이 알미다. 이 말을 처음 들으면 너무 당연한 말처럼 들립니다. 아는 것은 안다 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 하면 되지 뭐가 어렵냐고. 하지만 실제로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경험합니다.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것, 불확실한데 확신하는 척하는 것, 틀렸는데 인정하지 않는 것,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것을 하며 살고 있나요? 회의 시간에 모른다고 말하기가 두려워서 그냥 넘어간 적이 있으신가요? 상대방이 맞는데 자존심 때문에 인정하지 못한 적이 있으신가요? 공자는 말합니다.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고, 오히려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진짜 삶의 시작이라고. 여기서 우리는 공자와 소크라테스가 만납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현명한 사람의 태도라고 했습니다. 동서양의 두 위대한 철학자가 서로 만난 적도 없이 같은 진리에 도달한 것입니다.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왜 쉼과 연결되나요?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긴장 속에 살아야 합니다. 언제 들킬지 모른다는 두려움, 자신이 틀렸을 때 어떻게 방어할지에 대한 불안, 그것이 엄청난 정신적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반면 모른다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가볍습니다. 틀려도 괜찮습니다. 모르면 배우면 됩니다. 그 가벼움이 진짜 쉼입니다. 공자의 가르침을 내 삶의 작은 실천들. 공자의 철학은 거창한 이론이 아닙니다. 그의 가르침은 철저히 일상적이고 실천적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공자의 철학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배우는 것을 하나씩 찾아보세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누군가와 대화에서 새롭게 알게 된 것, 뉴스에서 처음 접한 개념, 요리를 하다가 발견한 새로운 방법, 그것 하나를 의식적으로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발견의 기쁨을 느껴보세요. 그것이 공자가 말한 배움의 기쁨입니다. 둘째, 오늘 하루 모르겠습니다를 한번 말해보세요. 아는 척하지 않고 솔직하게 모른다고 말하는 연습. 처음에는 어색하고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관계를 진실하게 만드는지 느끼게 될 것입니다. 셋째, 내가 싫은 것을 남에게 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세요. 공자의 황금률, 기소불육, 물시여인. 오늘 하루 내가 한 말과 행동 중에 내가 당했다면 싫었을 것들이 있었나요? 그것을 하나씩 줄여나가는 것이 인의 실천입니다. 넷째,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친구에게 연락해보세요. 공자는 말했습니다. 벗이 찾아오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직접 찾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갑자기 생각난 그 사람에게 짧은 메시지라도 보내보세요. 그 연결이 나의 쉼터가 됩니다. 다섯째, 지금 내가 있는 나이를 받아들이세요. 공자는 40의 부록, 50의 직천명, 60의 이순이라고 했습니다. 각 나이에는 그 나이만의 배움과 성장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곳이 틀린 곳이 아닙니다. 지금 이 나이에서 배울 것을 배우면 됩니다. 마무리. 오늘 2500년 전의 공자를 통해 우리는 놀랍도록 현대적인 지혜를 발견했습니다. 배움의 기쁨, 솔직한 알, 진심 어린 관계, 자신을 성찰하는 용기, 그리고 천천히 성장하는 삶. 마지막으로 공자의 말로 오늘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다. 반드시 이웃이 있다. 오늘 여러분 곁에 있는 그 사람들, 그 관계들이 바로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쉼터입니다. 공자가 2500년 전에 제자들과 나눈 그 소박한 이야기들처럼 오늘 여러분도 누군가와 따뜻한 대화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의 쉼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콘텐츠를 더 많은 분들께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